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해산물을 많이 소비하는 곳. 2. BBC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3. 모두 한국 덕분입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전 세계에서 수산물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이 먹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거대한 대륙의 중국? 초밥의 나라 일본?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다는 미국? 연어나 고등어로 친숙한 노르웨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인은 수산물을 사랑합니다. 사랑해도 너무 사랑하다 보니 인구수 기준 세계 29위에 불과한 한국인이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68.1kg으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이 20.5kg이니 한국은 그보다 3배 이상 많이 먹는 겁니다. 그야말로 해식가라고 부를 만한 데다 인구수 세계 1위 중국이나 섬나라 일본이나 양식 선진국인 노르웨이보다도 수산물 소비량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 한국인의 평소 식단을 보면 이런 수치도 이해가 됩니다. 삼시세끼 즐기는 김, 생선구이, 술안주로 빠지지 않는 생선회, 오징어회, 낙지탕탕이 등의 생물은 물론 해물탕, 황태해장국, 미역국까지 우리 식단에서 해산물이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OECD는 가난한 국가보다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많다고 분석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조금 과장해서 이미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잘 사는 국가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양수산부는 2025년까지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 74.4kg을 달성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불가능한 수치도 아닙니다. 한국인은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수산물 중 하나가 고등어인데 전 세계에서 수산물 수출 순위 2위를 차지한 노르웨이가 한국을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한 해 약 4만 톤의 고등어를 노르웨이로부터 수입하는 큰손이기 때문이죠.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수산물이 고등어이고 고등어는 노르웨이가 가장 많이 생산하다 보니 몇 년 전에는 K9 자주포 구매 비용을 고등어로 갚는다는 절충교육 카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신문에도 등장했었기 때문에 단순한 소문인 것인지 실제로 그러한 제안이 있었던 것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최첨단 무기를 고등어와 물물 교환한다는 그 상상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보다도 한국을 더 끔찍하게 생각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영국인데요. 그런데 영국은 좀 더 특별한 이유로 한국을 생각합니다. 영국인은 돈 주고도 안 먹는 수산물을 100% 한국이 수입하고 있고 이 덕분에 미래가 막막했던 영국 어부들이 연간 2억 원이 넘는 연봉을 벌어들이고 있으니까요. 한 어부는 자신이 바다에 나가는 이유는 오직 한국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어떤 수산물일까요? 안녕하세요. BC 멘터리입니다. 지난 2019년 2월 한국 네티즌과 영국 BBC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지됐습니다. 왜냐하면 BBC가 한국과 관련된 기사를 보도했다가 서둘러 기사 제목과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좀 살펴볼까요? 2월 10일 신문은 웨일스에서 잡히는 골뱅이가 한국에서는 최음제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2차 안주 골뱅이가 왜 최음제인 거지? 라는 의문을 품을 법합니다. 기사를 조금 살펴볼까요? BBC는 영국의 브리스톨 해협에서 골뱅이를 어획하는 어부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기사는 브리스톨 해협에서는 매년 1만여 톤의 골뱅이가 잡히는데 이들 전부는 골뱅이를 최음제로 간주하는 한국 등 아시아에서 소비된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20여 년간 어부로 살아온 케빈 데이비스라는 어부는 골뱅이에서는 할머니 발톱 같은 맛이 나는데 왜 그들이 골뱅이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20년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라면서 대서양에서 자라는 골뱅이를 그들이 어떻게 음식으로 발전시켰는지는 정말 모르겠다. 라는 인터뷰를 전했죠. 데이비스는 매일 밤 손더스 푸탕을 출발해 카마턴셔 주변 바다의 띄움 빨판에 들러붙은 골뱅이 1톤을 수확해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윌퍼드 헤이번 지역으로 옮겨 배 싣는데 아시아로 향하는 동안 골뱅이를 삶고 냉동 건조시킵니다. 사실 이 기사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골뱅이라는 수산물을 한국의 최음제라고 소개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이 소동을 알게 된 BBC 한국 지사가 영국에 연락해 기사 제목을 왜 웨일스에서 잡히는 골뱅이가 한국에서 유명한가? 로 변경했고 최초 기사에 포함됐던 한국의 미혼 남성은 웨일스 골뱅이 요리가 없이는 데이트를 완성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최음제라고 번역된 아프로디시악이라는 단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용어이기는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이 단어가 범죄 의도를 가지고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자연에서 유래한 로맨틱한 분위기를 돋우는 식품을 가리킵니다. 초콜릿, 굴, 아스파라거스 외에도 사과, 토마토, 인삼, 샴페인 등이 저 단어의 범주로 쓰이고 있죠. 다만 한국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사전적 의미로 저 단어를 사용했을 때 당시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버니선 사건과 설아넷 사건 때문입니다.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우로 골뱅이라고 지칭했었고 연예인이 연루된 버니선 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됐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겹치면서 저 단어 하나에 한국 내 여론이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 골뱅이라는 술안주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골뱅이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전 세계 소비량의 90% 이상을 한국인이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 세계에서 골뱅이를 먹는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숟가락, 젓가락 빼고는 다 먹는다고 알려진 중국인조차도 골뱅이를 거의 먹지 않고 프랑스가 약 7% 소비하는데 에스카르고라는 달팽이 요리에 사용합니다. 섬나라 일본조차도 약 3%밖에 소비하지 않죠. 한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의지로 상가 상인들이 골뱅이에 파, 고춧가루, 마늘 등 새콤달콤한 양념을 더해 팔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골뱅이 무침뿐 아니라 추운 겨울 골뱅이탕도 애주가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골뱅이의 본명은 물레고둥 또는 수염고둥인데 골뱅이라는 사투리 단어가 워낙에 많이 쓰이다 보니 이제 그것이 표준어로 굳어진 겁니다.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지만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골뱅이 99%는 수입산인데 국내에서 골뱅이가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경북 울진 일대 수심 500m 부근에서 통발로 잡힌 것을 최고급으로 치지만 수확량이 워낙에 적어 일반이 맛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199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매년 8,000톤가량을 잡았으나 1990년대 후반 2,000톤으로 생산량의 급감해 현재는 1,000톤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더구나 통계청이 2010년부터 고동류를 통합해 생산량을 집계하면서 골뱅이 수확량만을 알기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는 골뱅이의 99%는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산을 수입한 것으로 그중 영국산이 가장 많고 품질도 최상품입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오로지 한국을 위해 어업에 나서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사실 골뱅이는 그 생김새나 끈적끈적한 액을 머금고 있어 서양에서는 바다달팽이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걸 한국인이 먹는다고 말하면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다. 그래서 본격적인 골뱅이 철로 접어드는 10월이 되면 영국 북해 임금 부둣가는 한국인을 위해 골뱅이를 잡는 어선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하는데요.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 한국에서 잡히는 골뱅이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대부분을 수입하는데 한 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수입하는 골뱅이가 무려 5,000톤에 육박합니다. 우리가 흔히 즐기는 골뱅이 통조림 원료의 90%에 달하는 수준이죠. 시중에서 가장 유명한 유동 골뱅이를 마트에서 보신다면 겉면에 영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이 원산지로 적혀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골뱅이를 잡는 법은 간단합니다. 통발에 골뱅이가 좋아하는 비린내 나는 생선이나 꽃게 등의 해산물을 넣어두고 골뱅이를 유인히 잡는데 예전에는 통발에 잡힌 골뱅이를 걸러서 버렸지만 이제는 영국 어부들에게 버려서는 안 될 소중한 수입원입니다. 영국산 골뱅이가 한국으로 대부분 수입되는 이유는 섬나라 영국이 골뱅이, 어획의 최적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일단 영국인 자체가 골뱅이를 먹지 않아 자원이 풍부하고 보통 수심 200m가에서 잡히는 한국과 달리 영국에는 가까운 바다 수심 15m에서 골뱅이를 잡습니다. 어획 난이도가 거의 최저 수준일 뿐 아니라 수온이 차가워 식감이 찰지고 쫀득쫀득하고 한국산보다 크기도 큽니다. 여러 조건이 영국산 골뱅이가 한국에서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원래 한국에 처음부터 영국 것을 수입한 것은 아닙니다. 1980년대부터 골뱅이 무침이 국민 안주로 등극하자 국내에서 잡히는 골뱅이의 씨가 마르기 시작했고 한국 업체들은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중국이나 베트남산을 수입하려 했으나 수온이 따뜻해 육질이 물컹물컹했고 러시아 골뱅이는 한국인이 선호하는 어종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산은 육질이 비슷해 수입을 고려해봤으나 어부들의 몸값이 너무 비쌀 고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질도 좋고 크기도 적당하고 가격도 비싸지 않은 영국산을 선택하게 됐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인데요. 현재 영국에는 30년 이상 한국을 위해 골뱅이 어선을 띄우는 어부들이 꽤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골뱅이 어획으로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대략 1,500만 원 가량이라고 하는데 약 4달간 조업한다고 가정했을 때 6천만 원을 멉니다. 그래서 BBC와 인터뷰했던 20년 경력의 데이비스가 골뱅이에서 할머니 발톱 같은 맛이 나기는 해도 제게는 20년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했다거나 한국의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등의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마음을 졸이는 것이 영국 어부들이라고 합니다. 새삼 우리가 글로벌 사회에 살고 있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포대접했지만 한국이 가장 사랑하는 술안주, 골뱅이. 골뱅이 무침에 소주 한 잔이 생각나는 날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이 터졌을 때 외국인들의 뇌리에 떠오른 나라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한국만큼 두 나라와 유사한 역사 환경을 지닌 나라는 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워하고 있을 줄 알았던 한국인들이 너무도 무사태평한 모습을 보이자 외국인들은 이러한 한국인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은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머나먼 일처럼 느껴지던 전쟁의 참혹함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죠. 때문에 현재까지도 해외 커뮤니티에는 전쟁과 관련된 글들이 아직까지도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열띤 토론에 들게 만들었던 나라는 단연 한국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들은 별 걱정 없이 각자의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에게 한국으로의 여행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외국인들은 적국이 바로 옆에 도사리고 있음에도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한국인들이 궁금해졌고 커뮤니티에는 이러한 질문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뜻밖에도 이에 대한 답변을 달아준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닌 한국에서 오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었는데요. 그중 한국에서 거주하며 유학을 하고 있다는 외국인 알비라 블랙우드라는 사람의 답변은 한국인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매우 정확해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사람들도 북한을 무조건 이긴다고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전체 성인 남성 인구 중 대부분이 훈련을 받았고 전투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몇 년 동안 총을 사용하지 않아 약간 녹슬었을 수도 있지만 숫자로 보면 확실히 한국이 더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무기와 전투 기술이 크게 발달했으며 실제로 강력한 군사 시스템으로 유명합니다. 라며 한국의 예비군 전력의 뛰어남과 체계적인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었죠. 글쓴이의 말처럼 실제로 여러 해외 커뮤니티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꼽을 때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국방의 의무로 인해 한국인 남성 대부분은 언제든지 군전력이 될 수 있다. 라는 점인데요. 말 그대로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에게도 책만 쥐어주면 누구나 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외국인들에겐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 해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화제가 된 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시뮬레이션 한 글이었죠.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전면전이 일어났을 때 한국의 아파트 단지들이 훌륭한 전략적 요충지로 달바꿈하게 된다고 합니다. 수평으로 밀집한 아파트 단지는 앞에 건물이 뒷동 모두를 직사하기에서 보호할 수 있고 곡사하기로 공격을 해도 밀집된 아파트의 특성상 중층부 이하를 공격 범위에 넣지 못하는 것인데요. 게다가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산을 둘러싼 경우가 많아 적의 진입을 저지하는 벙커의 역할을 하며 동마다 존재하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안전한 이동 통로를 제공할 수 있고 방공호의 역할까지 하는 완벽한 요새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죠. 그리고 이 분석 글에서도 역시 제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것이 바로 예비군의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수치로만 보더라도 아파트 한 동의 예비군들만 모아도 보병소대 하나 정도는 거뜬히 해낼 수 있는 전력이 됩니다. 게다가 한국의 예비군들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당장이라도 별도의 교육 없이도 즉시 전력이 되기에 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특히나 적군들이 요새와도 같은 한국의 아파트 단지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시가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높고 좁아 소탕할 면적은 넓은데 반해 한 번에 투입 가능한 인원은 적은 아파트의 존재는 해당 지형에 익숙한 한국 예비군들에겐 오히려 적들이 오기를 반길 정도라고 할 수 있었죠. 적들의 입장에서도 방어자가 숨을 곳은 넘쳐나며 지하를 통해 이동이 가능하고 수많은 창문을 통해 자신들이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아파트라는 환경은 지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같은 상황에서 고도의 전투훈련을 거친 예비군들에게 층이라도 하나 지어져 있다면
차라리 명령을 어기더라도 도망가고 싶을 정도인 것입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과의 전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는 한국의 국방정책이 독침 전략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를 공격한다면 온몸을 불사르는 한이 있더라도 적국 역시 무사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한국의 예비군들을 가장 잘 표현한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의 예비군들은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이가 몇이든 자신의 안위보단 가족과 나라를 위해 그 한 몸을 물살을 용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가짐을 지녔기에 북한이라는 위협 속에서도 아무런 걱정 없이 자신들의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유럽의 대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비교해봤을 때 이제 한국은 절대 이들에 뒤처지는 나라가 아닌 동등한 선진국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지표와 미래 발전 가치까지 계산하면 이미 한국이 유럽의 선진국들을 뛰어넘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인으로서 희망사항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을 포함해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이런 성장은 세계적인 불가사의 중 하나로 생각되고 있다 합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과 영국을 비교하는 사진미 하나 올라자 외국인들은 더더욱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과 영국의 산지 비율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을 여행보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도심에서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한국의 산맥을 보고 감탄하기도 합니다. 한국인들 역시 사계절마다 변하는 한국의 아름다운 산들은 한국에서 살면서 행복함을 남겨주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발전과 연관지어 봤을 때 무려 70%가 넘는 한국의 산지 비율은 최악의 조건. 산맥이 많은수록 그만큼 주거나 산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이 부족해지고 산업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교통에 있어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경우 국토 면적 대비 거주 가능지 비율이 무려 85%라고 하며 프랑스와 독일 역시 70% 이상. 이와 비교하면 한국은 국토의 전체 면적도 작은데 이용할 수 있는 평지의 면적도 현저히 작으니 발전에 있어서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70%가 넘는 산맥에서 광물이 무수히 쏙마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은 지리적 특성상 천연 자원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 그나마 캐내고 있던 석탄 산업은 진작에 끝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한과의 분단으로 인해 대륙으로 이어지는 길목 역시 모두 막혀 바다를 건너지 않으면 다른 국가와의 교류가 불가능한 지리적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분단이 되지 않았다면 해안의 특성을 살림과 동시에 대륙으로도 육로로 진출할 수 있었기에 미는 엄청난 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식민지배에 이어 전쟁까지 일어나면서 그나마 사용하고 있던 국토마저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이 모든 조건들을 유럽과 비교하면 한국이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온 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한 외국인은 사람들 모두가 한국의 산을 아름다워하지만 자신은 소름이 돋는다는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조건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데 한국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부분. 도대체 한국인들은 얼마나 무서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한국과 대비해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한국이 이렇게 성장할 동안 발전하지 못하는 모습에 한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당 내용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한국의 아름다운 산들을 보면서 그냥 감상만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저런 환경을 가지고 지금만큼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믿기지 않는다. 한국을 보게 되면 지리적 위치나 환경 때문에 성장이 어렵다는 건 다 거짓말로 밝혀졌어. 정말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산 꼭대기에서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봐. 실제로 한국은 산 꼭대기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지고 유튜브로 드라마를 수 있어. 그것도 끊김없는 속도로 즐길 수 있지. 이 나라는 정말 정상이 아니야. 한국인 친구에게 들어보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 속도는 한국인들이 90년대에 경험했던 속도라고 해. 30년이나 뒤처져 있는 거지. 누가 한국은 삼면이 바다라 해운을 통해 수출을 하기 좋아 무역이 발달했다고 말했어. 하지만 이 사진을 보니 그나마 최고의 대안을 마련해낸 게 해운을 통한 수출이었지 그게 한국의 장점은 절대 아니었어. 육로를 통해서도 이동이 가능했다면 한국은 분명히 해운 산업과 더불어 다른 산업도 몇십 배로 같이 성장했겠지. 한국은 자신들의 불리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장점으로 살려 발전하고 있는 거야. 이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게 밝혀졌다.
한국과 한국인이 능력이 없어서 유럽의 국가들보다 발전이 늦었던 게 아니라 그냥 지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하지만 산업이 변화하면서 지리적인 요소보단 결국 지능적인 요소가 중요해졌고 한국인들의 능력이 대두되고 있는 거야. 만약 한국인들에게 유럽을 맡겼다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발전했겠지? 부족한 환경에서도 어떻게든 능력을 이끌어내는 한국인들에게 환경까지 완벽하게 맞춰준다면 결과는 상상 이상일 거야. 유럽이 한국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는 안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단점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계속해서 발전을 이루어내지만 유럽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것이 없기에 발전이 더딘 것이죠. 보통 산이 많으면 그만큼 광물 자원을 많이 채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그것도 아니야. 따지면 그냥 장애물에 불과한 거지. 물론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이점이 있긴 하겠지만 그에 비해 잃은 게 훨씬 많으니깐. 한국에 산이 많은 건 알았지만 70%가 넘는 줄은 몰랐어. 나머지 30% 정도도 확실히 이용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은 20%대일 건데 여기서 지금의 삼성과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등이 모두 만들어졌다는 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어. 한국이 만들어낸 건 맞지만 주요 공장은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대부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본사만 있는 개념인 거죠. 만약 한국이 해외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있었다면 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했을 거야. 그렇다고 중국처럼 인구수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한국의 성장 비결은 뭘까? 한국의 성장 비결을 문서로 나타낼 수 있다면 개발도 선국들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도움이 될 것 같은. 한국은 여러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개발을 위한 투자와 자문도 해주고 있는 걸로 알아. 물론 그 다음 한국처럼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내야 하겠지만 초기 개도국들에게 한국의 도움은 신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지. 한국인들은 등산이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취미라고 알고 있어. 한국에서 등산복 시장이 얼마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만 봐도 알 수 있어.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장점으로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그걸 즐기고 있어. 사업자 한국인들을 만나보면 사실 그들은 산이 많은 지형을 단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 중 일부일 뿐이고 단풍놀이하기 좋은 아름다운 곳일 뿐이죠. 그리고 그걸 단점이라고 말해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말하는 게 다입니다. 그게 바로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의 차이입니다. 일본인들이었다면 자신들이 스스로 단점이라 생각하고 이를 감추거나 아니면 일부러 더 부각시켜 자신들의 장점이라고 이미지 메이킹 할 테니까요. 영국과 한국의 지형적 특성만 바꿨다고 치면 영국은 그냥 후진국에 머물러 있었을 것 같아. 반대로 한국은 지금보다 최소 30년은 더 빠르게 성장을 맞이하고 있었겠지. 유럽인들은 유럽에 산이 없는 걸 고마워해야 돼.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라도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지형적으로 제약이 많은 걸 아니 어렸을 때부터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 세계적으로도 유능한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 이상으로 한국과 영국의 산지 비교 사진을 보고 느낀 외국인들의 반을 살펴봤습니다.